우리가 뭐 제약회사 이거 못하잖아요. 우리가 신속 PCR로 음양성 구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몸이 좀 아파. 그럼 우리는 딱 검사하잖아요. 딱 2시간 내에 2시간 잠깐 앉아 계시면 집에 가세요. 계층별로 어려워하는 것들을 해결하고 또 공간별로 불평등한 걸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 행복정책의 목표였고, 그래서 여주민의 행복만이 아니라 정말 지구적인 행복까지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원대한 것이 이 여주에서 실현되고 있다.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벌써 취임하신 지 벌써 3년이나 지났네요.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1년을 주기로 한 주기가 지나면 1년의 주기를 이해하듯이 그렇게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건데요. 경험 많으신 전문가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그냥 이게 뭔지 모르고 지나가는 1년이 아니라 결국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공부하면서 거기에 하나의 구체적인 하나의 그릇에 하나씩 뭔가의 경험을 담는 그런 3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이 이제 행복 정책에 대한 이야기로 서로 뵙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결국 행복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이해하게 됐다. 즉 이렇게 감각하게 되는 한 3년이 아니었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의회 의원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다른 어떤 시장님들보다 시정에 대한 빨리 적응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되시기 전의 생각과 된 다음에 이건 좀 정말 이게 다르구나 하는 그런 소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원일 때는 어떤 문제에 대한 문제 지적만 하면 돼요. 지금 차가 막 지나가잖아요. 저 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소음 왜 나?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데 정책 당국은 소음 문제가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안 지나가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차가 지나갈 때 의회에서는 소음 문제가 있구나로 끝나지만 정책은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정책은 실현하는 데 있다. 의회는 문제 지적에 있다. 그래서 이 두 경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어찌 보면 행정이고 또 정책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가 6년이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잖아요. 최소한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야 사회생활할 수 있는 기본 룰을 갖추지 않냐. 예. 그런 면에서도 어떤 이 기간의 연속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예. 그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시정의 슬로건으로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내걸었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저희 행복실현 지방정부의 공동사업으로 행복 지표를 공동으로 개발했고, 그다음 작년에 주민 행복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그 결과를 받아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처음 받아봤으니까 생소하다. 두 번째는 당황스럽다. 당황스러웠다는 내용은 어찌해야 될 바에 대한 것을 진짜 고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 전체에서는 행복이라는 지표를 갖고 정책을 수립한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보던 걸 해야 되니까 어때요? 그렇죠. 안 보이는 사람이 코끼리 더듬기와 똑같은 이러한 일들이 그 행복정책의 지표로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포크레인 운전과 좀 비교해 보면 옛날에는 삽으로 일했던 것인데 포크레인 잘못 건드리면 뭐 건물도 부시고 또 땅도 잘 파잖아요. 근데 일단 작동이 되게 되면 거침없이 뭔가 성과를 이뤄내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행복적 지표를 처음 봤을 때는 포크레인을 처음 움직이는 것처럼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다른 시군이나 또는 이렇게 또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거나 하면서 운전기술이 되다 보니 삽질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비법,
놀라움의 연속 예. 이런 것을 좀 느끼게 됐다. 예.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추진에 도움이 되셨다는. 아이, 그럼요. 말씀이시군요. 원래 6월달에 여주시 행복 조례가 제정이 됐죠.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주시가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행복 지표 개발 조사 해서 선도적으로 했는데 조례가 상대적으로 좀 제정이 좀 늦었어요. 네. 제가 왜 그런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미 조례를 2년 전에 제정하셨더라고요. 행복 네. 시민위원회 조례. 네. 다른 자치단체보다 굉장히 앞서서 네. 아마 이 행복시민위원회 조례에 대부분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서 네. 아마 조례 제정을 좀 늦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도 예. 좀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여기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물론 그 시민행복위원회가 설치된 데가 많은데 이렇게 80명 정도로 멤버들로 구성된 데가 거의 없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렇게 멤버들로 구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행복시민위원회 금방 이제 왜 80명이냐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긴 이래요. 그 이전에 이제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이 다른 비슷한 지방 정부를 보니까 이게 그 단체장하고 좀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민원을 내거나 자신들이 이제 힘을 쓰는 그런 걸로 이게 좀 문제가 됐던 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결과에 대한 얘기고 인식 개선이고 또 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걸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에요. 따라서 이게 자문기구이지만 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활동을 해야 우리가 행복 정책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뭐 80명도 전 적다고 봅니다. 적다. 네, 왜냐하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할 때만이 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행복이라고 하는 구체화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행복 정책이 실현이 가능하다 해서 80명으로 하게 됐고요. 그 뽑는 과정도 처음 방법과 좀 달리 거의 이제 그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네. 전환을 했고요. 전문가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추천을 통해서 했고 나머지는 그렇게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여주시나 시장님이 위촉하는 게 아니라 네. 공모를 형태에서 네. 받는다는 거죠. 네네. 네,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제가 그렇게. 원래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 운행하다 보니까 어떠세요? 이거 들으시는 분은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예. 그 모집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인터넷 공모가 대부분이고 예. 이제 뽑히셨는데 처음 모이셨는데 그 위원회 부위원장이 뽑히시는데 제가 모르는 분이 한 번에 그냥 턱 뽑히신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내 예측을 벗어난 누가 뽑히신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민주적이라는 게 이런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이 없는 분, 즉 나하고 의견을 달리하지만 권한이 없는 분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어찌 보면 평화의 길이다라고 네. 얘기하는 건데요. 예. 따라서 우리 그 시민행복위원회의 근본 운영 방식이 정확히 맞는 거다. 즉 내가 어떤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가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그 무엇이 논의되는 것 자체로 우리가 이 행복 정책에 한 발 더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곧 성과이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자문기구도 아니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위원회가 어떤 압력단체 비슷하게 작용했거나 단순한 형식적인 자문기구가 아니라 아마 다른 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정말 협치기구로 명실상부한 협치기구로 아마 의미부여하셔서 이렇게 구성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까 행복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례에 담을 내용들을 이미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하고 계셨기 때문에 뭐 특별히 조례가 늦어져도 네. 별 문제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저한테 저는 생각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럼요. 그렇고요. 고맙습니다. 원래 또 행복 기본 계획하고 행복 영향 평가를 공동으로 지금 행실업하고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전반적으로 봐서 아까 모두의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정 전반의 행복 정책을 추진하면서 성과라든지 네. 있다면 어떻게 네.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행복 정책의 이제 성과를 말씀드리기 네. 전에 결국 어떤 시각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형태든 개선돼야 될 그무원 이것을 정책으로 바꾸는 게 기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깔창생리대 이런 얘기 참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우리 그 안다미로 사업이라 그래서 예. 우리 그 위생용품 조례도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 청소년들에게 그 생리대를 네. 무상으로 공급해 줍니다. 또 하나는 이제 농민 기본소득. 지금 기본소득으로 됐는데 기본수당이라 그래서 농민들의 삶도 이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농민 기본수당을 먼저 제정했고, 그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으로 농민 기본소득으로 바뀌는. 농민 기본 수당을 경기도에서 최초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군요. 농민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불안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도시 공간 내로 보면 이제 그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하잖아요. 새로운 도시 건설하면 거기 뭐 주차장도 있고 뭐 아파트도 좋고 하니까 가는데 이 구도심에 사고 있으면 주차장도 어렵지. 난방비 6, 70만 원 들어가지. 이 부동산 값은 올라가는 게 떨어져. 이동해 버리거든요. 도시 공동화 현상. 이 문제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것이 이제 도시 재생이죠. 예. 그래서 여주시 전체로서 이제 도시 재생도 했었다. 또 학교 복합화 사업도 했었거든요. 학교가 단순히 학교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큰 공간이 애들 가버리면 뭐예요? 텅텅 비어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없을 때는 집으로 와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누구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뭐 형, 동생, 뭐 삼촌들하고 같이 있죠. 그러면 같이 학교를 써라. 그래서 학교 복합화 사업을 했었죠. 지금 이런 걸로 보면 하여튼 계층별로 어려워하는 것들을 해결하고 또 공간별로 불평등한 걸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 행복정책의 목표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실현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GTX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1시간 내에 붙이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 보면 아파트 값이 뭐 천장부지잖아요. 근데 그런데 여주가 이제 서울시보다 더 큰데 여기에서 아주 쾌적한 남한강 보시면 여기 남한강변이지만 거기서 아파트를 딱 짓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의 전세값도 안 되는 걸로 여기에서 딱 전원생활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간 이동이 가능한 그 GTX도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이 또 2050 탄소 전략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즉 지구적 위기가 있는 탄소를 절약하는 것은 반드시 중심 교통망이 철도 중심망에 의해서 지구도 살리고 또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도 해결하고 예. 또 여주에 있는 삶의 질도 높이고 도시에 계신 분들이 거기 복잡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기로 와라. 그래서 여주민의 행복만이 아니라 정말 지구적인 행복까지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원대한 것이 예. 이 여주에서 실현되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정책이나 네. 아까 농민수당 같은 경우도 네. 여주시에서 맨 처음 시작해서 경기도의 정책으로 받은 네. 이재명 지사가 받은 거 아니겠어요? 네, 생리대는 전국 최초. 전국 최초고 네. 농민수당은 경기도 최초고. 네. 예. 정책을 한국의 지방자치 정책을 선도하는 그런 아주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예. 아까 저희 슬로건이 사람 중심 행복 여주잖아요. 네네. 사람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있으면 그 정책을 하는 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농민들의 어려움을 보면 그 정책을 하게 된다. 예. 결국에는 제가 뭐를 최초로 하겠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게 되면 자연히 성과 맺는 게 아니냐. 조금 다른 얘기로 하면 어머니가 애기들에게 젖주잖아요. 이걸 배웠냐, 이걸 배웠냐. 애가
애기하고 이 호흡하면서 자연히 물을 흐르듯 이 어머니는 아기를 기르고 아기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듯 이게 호흡된 결과다. 그래서 행복정책이란 시민과 또 여주시와 호흡된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 말고도 전국 최초로 하신 것도 있잖아요. 신속 PCR.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건 진짜 뜨거운 감자인데요. 네. 좀 전에도 이제 발표하고 왔는데 지금 코로나에 대한 대응 방식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검사, 또 하나는 백신, 치료제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만 하나만 있어도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백신 만들어? 우리가 무슨 글로벌 기업입니까? 못하잖아요. 치료제래요? 우리가 뭐 제약회사입니까? 그거 못하잖아요. 우리가 신속 PCR로 음양성 구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몸이 좀 아파. 그럼 우리는 딱 검사하잖아요. 딱 2시간 내에 2시간 잠깐 앉아 계시면 집에 가세요. 밥 드시고 편하게 계세요.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게 갑니까?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는 검사 맞잖아요. 24시간 걸립니다. 이 자리에서 24시간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제가 지난번 와서 검사 받고 갔어요. 그래서 효과 보셨죠?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중앙정부가 다시 고민해야 된다. K방역이 위대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마스크 방역의 위대함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내가 단언합니다. 여주시에서 조성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가요? 네네. 네. 언제부터 이게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계획은 한 6년 전? 오래됐군요. 결국에는 우리 가족들이 이제는 4인 가족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평균이 1.5인 가족이야. 맞아요. 정말. 네. 2인 가족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 1.5인 가족인데 이게 혼자 살거나 둘이 살아도 혼자 같은 이런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관계의 파괴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를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반려라는 이름으로 지난번에 애완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려, 즉 나와 함께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주로 그러는데 반려 TV 하시잖아요. 반려 TV. 응? 우리 반려 유튜브 주로 보잖아요. 근데 반려식물도 있고. 근데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게 촉감을 원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반려동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핵심은요. 실제는 그렇게 인간에게 위로를 해준 반려동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품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버린 동물들을 다시 구호하는 게 이게 가장 주된 사업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도 이제 31개 시군에서 반려동물이 무수하게 많이 벌어집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우리 여주시에서도 오는데 정말 이쁜 강아지들 많이 버려요. 강변에 와가지고. 주로 이 추석 연휴 때 많이 와서 엄청나게 버리죠. 예. 그러면 이 강아지들이 사람을 보면 어찌할 걸 몰라요. 근데 이런 강아지들 중에 정말로 또 다른 그 주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근본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반려동물을 원하는 분들에게 분양도 해주고 또 이 반려동물 또 단체들 있죠. 그분들이 또 이런 활동도 하게 하고 또 뭐 의료적인 문제 또 이 사료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민해보자. 그래서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동물들의 이제 공원만이 아니라 이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전체적인 어떤 문제와 산업을 동시에 아우르자는 원대한 사업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한 1,500만이 달한다고 맞습니다.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가 평균 40%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네. 도시 지역에 살면서 또 뭐 가까운 근린공원에 가면 꼭 반려동물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뭐 10중 8구 다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이 질문 하셔야 돼요. 요즘 어떻게 사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합니다. 별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행복 안 해 보이시는데 너무 일이 많으셔서. 그 말씀 하시니까 네. 최근에 이제 권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 인권은 보장받아야 됩니다. 근데 권리의식은 자칫 자기 소외로 간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머니와 아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어머니가 내 자식 배 아파서 낳고 8시간 나 수유하고 길렀으니 남편에게 나 엄마 퇴근이야. 당신이 길러. 하는 적이 있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밤새도록 뭐예요? 게임하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자리 구하려고 한번 잘리는 게 꿈이라잖아요. 어? 이럴 정도로 일자리를 원하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고용주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다운 일자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칫하면 들어오자마자 시간 경기를 하는 거예요. 나 8시간 일했는데 떠나야 되는데. 즉, 일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금방 말씀하신.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아기를 기르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든, 즐기는 일자리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으로서의 일이 많기도 하고, 저녁 시간까지 늦어지지만, 이것이 나의 근본에 어디로부터 부여받은 일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기분 좋은 피곤함이 있죠. 물론 스트레스도 있죠. 그 집에 가서 잠자는데 저는 뭐 잠이 안 온 적이 없어요. 그 정도 되면 행복한 일자리가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쭉 간 것처럼 그렇게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내고 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피곤합니다. 남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네. 본인은 사실은 불행한 점이 많습니다. 그 제가 좀 느끼거든요. 아마 우리 시장님도 알게 모르게 그런 힘드신 부분도 없지는 않을 텐데 네. 우리가 인터뷰를 몇 번 했는데 이렇게 야외에서 네. 이런 좋은 배경에서 인터뷰하는 건 아마 여주시 이항진 시장님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그 모두 함께 행복한 여주시를 위해서 네. 시장님의 한마디를 네. 마지막으로 한번 들려주시죠. 내가 행복하듯이 다른 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또 저분이 행복한 것만큼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행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 오늘처럼 말입니다. 굉장히 아주 철학적인 말씀을 자, 긴 시간 동안 네, 대담에 참여해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